샹크스는 원피스 1화부터 등장하여 루피를 구해내며 독자들에게 큰 인상을 주었고 추후 사왕으로 재등장하게 되며 현 시점 원피스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인물입니다. 하지만 샹크스의 혈통과 진짜 목적에 관해서는 아직 자세히 밝혀진 것이 없으며 떡밥만 무성하기에 독자들 사이에서 샹크스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샹크스의 가족관계와 샹크스의 진짜 목적 등에 대하여 집중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직은 샹크스의 친부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샹크스의 친부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인물은 신의 기사단 총사령관 피그랜드 갈링입니다. 그리고 갈링이 왜 샹크스의 친부로 추정되는지 여러가지 근거를 취합하여 추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성은 우타가 노래노래 열매를 이용하여 세계를 멸망시키려고 하자 곧바로 우타를 체포하려 합니다. 하지만 나스주로성은 우타를 보며 저 아이가 피그랜드 가문의 핏줄이어도 상관없는가 라고 반문하며 우타가 세계를 멸망시키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피그랜드 가문이라며 우타를 체포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후 피그랜드 가문은 천룡인의 일가 중 하나라는 게 밝혀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오로성이 우타를 체포하는 것에 대하여 부담을 느낀 이유는 우타의 핏줄이 천룡인의 일가인 피그랜드 가문 출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간에는 우타가 샹크스의 딸로 알려져 있으며 샹크스가 우타의 친부가 아니며 우타는 샹크스의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로성조차 알지 못하기에 오로성은 자연스럽게 우타를 샹크스의 친딸로 생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연스럽게 샹크스 역시 피그랜드 가문의 피를 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샹크스의 친부는 피그랜드 가문의 인물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샹크스가 피그랜드 가문의 피를 이은 인물이 맞다면 샹크스의 친부로 가장 유력한 인물은 피그랜드 총사령관 갈링입니다. 갈링은 천룡인마저 처벌할 수 있는 신의 기사단의 총사령관인 인물이며 천룡인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매우 많은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오로성이 갈링의 손녀로 추정되는 우타를 건드리는데 부담을 느끼는 듯한 장면이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링의 젊은 시절 모습이 공개되었는데 샹크스와 매우 닮아 있으며 사실상 특이한 헤어스타일을 제외하면 샹크스와 환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갈링 역시 수준급의 전투력을 가졌으며 샹크스와 마찬가지로 커틀러스 형식의 검을 사용하는 인물이기에 여러모로 샹크스와 겹치는 점이 많은 인물입니다. 또한 로저가 샹크스를 처음으로 발견한 것이 과거 록세적단과 해군 로제적단, 신의 기사당 등이 충돌한 갓벨리인데 그 당시 갈링은 인간 사냥 대회에 참여하기 위하여 갓벨리에서 활약하였으며 갓벨리의 제왕이라고 불렸던 것을 감안하면 시기상으로도 갈링이 샹크스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샹크스가 갈링의 친자식이 맞다면 샹크스의 초월적인 강함과 천부적인 재능은 아버지 갈링으로부터 물려받았을 것입니다. 과거 샹크스는 한 해적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홀로 오로성을 찾아가 독대를 한 적이 있는데 이는 샹크스가 천룡인이기에 받은 특혜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오로성은 준장 이하의 해적이 쳐다보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으며 대부분의 해군 장성들조차 초상화로만 존재를 확인한 높은 존재들입니다. 또한 오로성은 최고의 천룡인이기도 하기에 홀로 사원과 독대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만약 샹크스가 천룡인의 핏줄을 타고난 인물이며 야망을 가진 인물도 아니며 더 나아가 세계정부의 편에 서 있거나 적어도 중도를 지키는 인물이라며 오로성이 샹크스와 독대를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행동입니다. 또한 만약 샹크스가 천룡인의 핏줄을 타고난 인물이며 자신의 아버지 갈링의 뜻을 따라 세계정부의 편에 선 인물이라며 타기 신의 기사단 총사령관은 샹크스가 될 가능성도 있으며 샹크스는 오로성과 이무만이 알고 있는 세계정부의 비밀병기가 되어 루피를 가로막는 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샹크스가 천룡인 핏줄을 타고났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많은 독자들은 샹크스의 추후 행보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샹크스는 천룡인 핏줄이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배신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배신은 세계정부의 편이 되어 루피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샹크스가 천룡인의 피를 타고났다고 한들 샹크스는 어린 시절부터 로저의 적단의 견습으로 활동하며 로저의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보게 되었을 것이며 로저가 추구하는 자유를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샹크스는 로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되려 로저를 존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샹크스의 행보만 보더라도 샹크스는 자유를 추구하며 여러 섬을 돌아다니며 여행을 즐기며 해적단이나 부하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 수평적인 관계를 추구합니다. 또한 마을의 어린 아이들과도 스스럼 없이 친구같이 지내는 모습을 수차례 연출했기에 샹크스가 자신의 인생 전반을 연기하며 무언가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며 샹크스가 루피를 배신하고 세계정부의 편이 될 가능성은 사실상 매우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귀족들은 세력 강화, 정략 결혼들을 이유로 많은 아이를 가지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샹크스의 아버지가 천룡인, 그것도 최상위 천룡인인 갈링이라며 샹크스의 형제나 자매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샹크스 정도 되는 인물에게 그 누구도 샹크스의 형제나 자매가 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기에 그 인물은 평범한 사람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숨겨진 인물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천룡인들은 일생 대부분을 말이 좋아해서 살기에 굳이 하계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천룡인의 정체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샹크스의 친형제 역시 굳이 하계로 내려오지 않았다면 세간의 정체가 드러나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샹크스의 출생의 비밀조차 세간에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샹크스가 오로성을 독대한 적이 있는데 이 당시 오로성과 독대한 인물이 샹크스가 아니라 샹크스의 형제 혹은 쌍둥이라는 설이 존재합니다. 그 인물은 생김새가 샹크스와 매우 똑같으나 샹크스의 트레이드 마크인 눈의 상처가 비춰지지 않았으며 의도적으로 왼쪽 얼굴을 가리는 듯한 연출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그 인물이 샹크스가 아니라 샹크스의 쌍둥이라면 당연히 샹크스가 티치로부터 얻은 눈의 상처는 없을 것이기에 의도적으로 그 인물의 왼쪽 얼굴을 가리는 듯한 연출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인물은 검은 망토로 몸을 감추고 있어 팔이 2개인지 1개인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수상하리만큼 샹크스가 후천적으로 얻은 얼굴의 상처와 팔의 소실을 감추는 점을 감안하며 그 인물은 샹크스와는 달리 팔이 멀쩡할 것이며 눈의 상처도 없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샹크스가 갈링에 침부하는 데에는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결정적으로 갈링과 샹크스의 모습이 닮았다는 점과 오로성이 샹크스가 피그랜드 가문의 인물이라는 것을 암시한 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추가적인 떡밥이 존재하는데요. 오다 작가님은 SBS에서 자신과 가장 닮은 캐릭터가 누구냐는 질문을 받게 되었고 오다 작가님은 농담스럽게 샹크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때 샹크스는 그 출신 성분이라고 말하는데 만약 샹크스가 평범한 인물이었다면 굳이 그 출신 성분이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샹크스는 거인족, 버커니아족, 루나리아족 등 특수한 종족도 아닌 것으로 보이기에 이는 오다 작가님이 샹크스가 철룡인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샹크스의 친부일 확률이 가장 높은 인물은 단연코 갈링입니다. 하지만 샹크스의 친부가 록스디 지백이라는 설도 존재하는데요. 로저는 해군과 손을 잡고 록스를 무찌르기 위하여 갈벨리로 향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록스와 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로저 거프 연합이 록스를 꺾는 데 성공했고 록스 해적단은 세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해적들은 전투 이후 상대방의 배를 털어 귀중품과 생필품을 가져가는 문화가 있는데 로저 역시 록스에게 승리를 거둔 이후 록스 해적단의 선박을 뒤졌고 보물상자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보물상자에는 샹크스와 버기가 들어있었고 로저는 당시 너무나도 어렸던 샹크스와 버기를 외면할 수 없었기에 우선 자신이 샹크스와 버기를 거둬들입니다. 그렇기에 샹크스가 처음 발견된 곳은 록스 해적단의 선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샹크스가 록스 해적단에 소속되어 있었던 누군가의 친자식일 가능성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샹크스의 아버지 정도 되는 인물이라면 당연히 거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정황상 빅맘, 카이도우, 흰수염은 샹크스의 아버지가 아닐 가능성이 높으며 그들을 제외한다면 시키와 록스 중 한 명이 샹크스의 친부일 가능성이 생겨납니다. 참고로 버기의 친부로 가장 유력한 인물은 록스 해적단 출신의 인물 캡틴 존입니다. 그리고 시키보다는 록스가 샹크스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더 높으며 만약 샹크스가 록스의 아들이 맞다면 샹크스는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아버지를 무너뜨린 로저의 손에서 자라나게 된 것이 됩니다. 또한 샹크스는 티치와 격돌할 운명인데 현재 티치가 록스의 재림이라고 불리고 있기에 이 역시 운명의 장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로성은 샹크스를 보며 세계를 어찌할 남자는 아니라고 말했으며 샹크스 역시 과거 버기에게 자신은 해적왕이 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샹크스는 해적왕이 될 생각은 없으며 세계의 정점에 올라 세계를 바꾸는데도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벤베크맨에게 이봐 베크 슬슬 빼앗으러 가볼까 원피스를 이라고 말하였기에 샹크스 역시 원피스를 차지하려 하고 있으며 해적왕이 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샹크스가 이제서야 움직이는 이유는 로저가 마지막으로 해준 말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저는 라프텔에 도달하여 샹크스에게 무언가 말을 해주었고 이 말을 들은 샹크스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로저가 샹크스에게 해준 말은 크게 두 가지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로저가 샹크스에게 아직 해적왕이 탄생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다 라는 말을 하였다면 샹크스가 자신이 동경하는 로저가 진정한 해적왕이 아니라는 이유에 눈물을 터뜨렸으며 해적왕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조금의 시간이 더 흘러야 된다는 말을 이해했기에 고대병기 포세이돈인 시라우시가 태어난 이후에서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참고로 로저 역시 우린 너무 빨랐던 거야 라고 말한 적이 있으며 로저는 시라우시의 출생을 기다렸으나 시라우시의 출생까지는 10년이 남았으나 자신의 생명은 고작 1년밖에 남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에 로저는 자신은 해적왕이 될 운명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세계정부에 자수한 뒤 진정한 해적왕을 기다리며 대해적 시대를 개막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로저가 샹크스에게 해적왕이 될 자는 운명이 정해져 있다 라는 말을 했을 경우에는 로저가 해적왕이 될 인물이 정해져 있음을 깨닫고 샹크스에게 그 말을 해주며 자신과 샹크스는 해적왕이 될 운명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었고 그 말을 들은 샹크스는 충격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로저의 의지를 이어가며 진정한 해적왕을 찾기 위하여 전세계의 섬들을 돌아다니며 진정한 해적왕을 찾아다녔고 부샤 마을에서 우연히 루피라는 소년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는 로저와 똑같은 꿈을 가지고 있었고
했고 샹크스는 루피가 로저가 기다리는 남자라는 것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또한 샹크스가 굳이 후주가 이끄는 군함을 습격하여 평범한 악마의 열매인 고무고무 열매를 탈취한 이유 역시 고무고무 열매가 평범한 열매가 아닌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였음을 알았기에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를 강탈한 뒤 진정한 주인을 기다렸고 결국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는 루피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루피가 차세대 해적왕이라고 확신하며 루피에게 자신의 밀짚모자를 맡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샹크스는 비록 천룡인의 피를 이으며 태어났으나 어린 시절부터 로저의 휘하에서 자라나며 천룡인의 가치관이 틀렸으며 로저가 추구하는 자유가 옳다는 것을 깨달으며 자신이 해적왕이 되어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하였으나 자신은 해적왕이 될 수 없는 운명임을 깨달은 이후 로저의 의지를 이은 인물이자 세계가 기다리는 전사는 루피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샹크스는 자신이 해적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루피를 조력하여 세계 정부를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세계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핵심적인 요소인 원피스는 이미 누군가의 손에 들어갔고 루피가 세계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선 반드시 원피스가 필요하기에 루피가 태양신 니카의 힘을 각성한 이 시점 샹크스는 오랫동안 발톱을 감추고 있었으나 드디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그 누군가로부터 원피스를 빼앗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샹크스는 신세계에서 황제처럼 군림하는 사왕이며 악마열매 능력발로 사왕이 된 인물도 아니기에 패기가 매우 뛰어난 인물이라고 추정됩니다. 그러나 샹크스는 후샤 마을에서 고작 해왕류 따위에게 일격으로 팔이 뜯겨나가게 되었고 평생을 외파리로 살게 되었습니다. 보통 해왕류는 현상금 2천에서 3천만 베리만 되는 인물도 손쉽게 제압하는 경우가 허다하기에 사왕인 샹크스가 해왕류에게 팔을 뜯긴 장면은 아직까지도 원피스 세계관 최대의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샹크스는 폐양색 패기를 사용할 수도 있는 인물이기에 해왕색 패기를 사용하여 해왕류를 기절시켰어도 됐으며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서 해왕류의 공격을 막거나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해왕류의 공격을 피했어도 됩니다. 그렇기에 독자들은 샹크스가 해왕류에게 팔을 헌납한 이유는 작품 초기에 일어난 설정 오류이거나 샹크스가 모종의 이유로 고의로 팔을 헌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독자들은 루피 고인을 확실하게 타기 위해서 일부러 감동적인 퍼포먼스를 연출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루피가 카이도우와의 대결에서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의 힘을 각성한 이후 단숨에 세계관 최강자 반열에 올랐었으며 카이도우를 꺾는 데 성공하며 사왕에 등극합니다. 그렇게 이제는 루피가 코찔찔이 신세를 확실히 벗어났으며 세계관 최강자라고 불리우는 로저, 흰수염, 거프와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루피는 사왕은 물론이고 로저, 흰수염, 거프마저 뛰어넘는 강자가 되었을까요? 결론만 말하자면 제 의견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입니다. 그럼 각종 근거와 작중 묘사, 작중 행적 등을 바탕으로 루피와 흰수염, 로저, 거프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피는 기업 히프스를 터득한 이후 세계 최강의 생물 카이도우, 해군대장 키자루, 오로성 세턴과의 대결에서도 시종일관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며 엄청난 전투력을 자랑하였습니다. 하지만 루피는 과거부터 고질적인 약점이 있었고 그 약점은 순간 화력은 매우 뛰어나나 지속성이 약하며 장기전에서 한계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루피는 도플라밍고와의 대결에서도 타인의 도움이 없었다면 도플라밍고에게 참패했을 것이며 키자루와의 대결에서도 누군가가 밥을 주면 루피가 다시 되살아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루피는 지속성이 짧다는 약점을 극복하지 않는다면 무리 없이 하루 이상을 싸울 수 있는 원피스 세계관의 강자들을 이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로저와 흰수염은 4일간 혈투를 벌이고도 곧장 술파티를 벌일 만큼 체력이 뛰어난 인물들입니다. 그렇기에 루피가 흰수염, 로저, 거프를 초살릴 정도가 아니라면 결국 장기전에 돌입하며 흰수염, 로저, 거프에게 패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루피가 카이도우와의 대결에서 초회복 능력을 보여주었기에 어쩌면 루피는 위기 상황 속에서 초회복을 통하여 기업 히프스의 페널티를 극복해내며 어느정도 장기전에 임할 수 있는 캐릭터일 수도 있습니다. 루피는 기업 히프스를 사용하게 되면 순간 화력만큼은 현재까지 등장한 그 어떠한 원피스의 캐릭터보다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간혹 전성기 로저는 카무사리 한 방으로 해군대장을 처리할 수도 있으며 전성기 거프는 사왕 2명도 때려잡는다는 말이 있지만 해군대장과 사왕은 늘 동격의 강자로 묘사되었으며 실제로도 해군대장이 2명만 되어도 사왕이 해군대장을 상대로 승리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또한 로저와 흰수염 거프가 전성기라고 할지라도 사왕을 압도하며 초살릴 가능성은 적으며 특히 활용되고 모드에 돌입한 카이도우에게는 확실한 승리를 장담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루피는 기업 히프스를 사용한 이후 카이도우와의 대결에서 유효타조차 허용하지 않았으며 활용되고 모드 카이도우를 바주란건 한방만에 제압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루피는 키자루와의 대결에서도 2차례나 키자루를 압도하였으며 사실상 메인 기술을 쓰자마자 키자루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하며 압도적인 순간 화력을 선보였습니다. 그렇기에 기업 히프스를 사용한 루피의 순간 화력만큼은 로저, 흰수염, 거프를 아득히 상회하며 어쩌면 로저, 흰수염, 거프조차 니카 루피의
루피의 순간 화력을 버텨내지 못하며 리타이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계 최강의 생물 카이도우가 동물계 환수종 열매 능력과 무장색 패기를 겸비하며 방어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렸음에도 루피의 바주란건을 버텨내지 못했기에 냉정하게 말하자면 카이도우보다 맷집에서는 밀리는 거프, 로저, 흰수염이 루피의 바주란건을 버텨낼 가능성은 적습니다. 물론 로저, 흰수염, 거프가 전략적으로 루피의 바주란건을 피해내거나 맞받아치는데 성공한다면 충분히 파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패기는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로저, 흰수염, 거프가 사왕보다 강하다고 평가받는 이유 역시 압도적인 패기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또한 루피 역시 매우 강력한 패기를 지녔으며 카이도우와 함께 현재까지 유일하게 3개의 패기를 각성하는 데 성공한 모습을 보인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흰수염, 로저, 거프조차 아직은 3개의 패기를 모두 각성하지 못했는데 정황상 로저와 흰수염은 당연히 3개의 패기를 각성했을 것이며 거프는 폐양색 패기가 없기에 2개의 패기만을 마스터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간혹 루피는 패기는 약하지만 능력발로 커버를 친다고 말하는 독자들이 있는데 루피는 이미 기어 피프스를 각성하기 이전에도 카이도우와 대등한 폐양색 패기를 선보이며 마치기를 하였으며 류오를 사용하여 내부부터 충격을 주며 카이도우를 몰아붙였으며 미래의 질을 통하여 카이도우의 공격을 회피하는 등 엄청난 패기 활용 능력을 선보였기에 루피의 패기가 결코 약하지 않으며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며 기하급수적으로 강해진 루피의 패기는 오히려 카이도우를 능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루피는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게 된다면 상시로 무장색 패기와 폐양색 패기를 휘감고 있기에 이 역시 매우 위협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루피와 흰수염, 거프, 로저의 패기를 비교해본다면 루피가 거프에게 무장색 패기가 밀리는 것은 확실해 보이나 폐양색 패기의 유무 차이를 고려하며 전체적으로는 전혀 밀리지 않을 것이며 로저, 흰수염과 비교하여도 현재까지 나온 연출과 설정만을 보면 오히려 루피가 로저, 흰수염에게도 전혀 밀리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루피가 가장 고평가받는 이유는 단연코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라는 사기적인 능력 때문입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흔들흔들 열매를 먹었으나 거프와 로저는 비능력자이기에 거프는 특유의 주먹을 능력으로 가정하고 로저는 검수를 능력으로 가정하여 비교해보겠습니다. 우선 흰수염은 초인계 악마 열매 중 최강이라고 일컬어지는 능력을 보유했으며 파괴력만큼은 루피의 악마 열매 능력과 비교하여도 전혀 밀리지 않을 만큼 강력한 파괴력을 선보였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선 강자에게는 생각보다 통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실제로 흰수염이 지진펀치를 사용하여 쓰러뜨린 강자는 아카이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흰수염의 지진펀치조차도 루피의 바주란건보다는 파괴력이 떨어질 것이며 방어 능력과 범용성 등을 고려하면 흔들흔들 열매보다는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가 더 사기적인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저의 검술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해적왕이라고 불리는 강자임을 고려하며 적어도 샹크스급은 될 것이며 어쩌면 미호크급 검술을 지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격은 루피의 약점이기도 하기에 로저가 검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 충분히 루피에게 위협이 될 만한 수준일 것입니다. 하지만 로저조차도 루피의 기어 피프스를 완벽히 무력화시킬 순 없을 것이기에 만약 루피와 로저가 대결하게 된다면 하납이 승부를 가를 만큼 하납이 위협적이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거프의 특유의 주먹을 루피의 기어 피프스와 비교하자면 냉정하게 말해서 거프의 주먹이 나은 부분이 단 하나도 없으며 마치기를 하게 될 경우 루피가 우세를 점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흰수염, 거프, 로저는 자타가 공인하는 원피스 세계관의 최강자들이며 조이보이, 이무, 류마 등 논외급 강자들을 제외하면 비교 대상이 없는 강자들입니다. 하지만 루피는 생각보다 거품설이 많으며 실질적인 무력은 사왕급에 못 미친다는 설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루피의 기어 피프스의 지속성이 매우 떨어지기에 단기전에 돌입한다면 사왕급 강자들에게 패배할 가능성이 높은 건 역시 사실입니다. 다만 루피는 짧은 시간 내에 키자루를 2차례나 쓰러뜨렸고 이 대결 이후 누구나 루피가 키자루보다는 강함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카이도우를 쓰러뜨렸음에도 정당한 대결이 아니었다고 평가받으며 만약 다시 싸운다면 카이도우가 루피를 이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카이도우는 루피와의 대결 이전 아카자야 구남자 야마토와 겨루었고 신 오니가시마를 공중에 띄우며 체력을 허비했습니다. 하지만 루피 역시 카이도우와의 대결 도중 게르니카의 난입으로 인하여 정타를 허용하며 쓰러졌기에 루피 역시 어느 정도 페널티를 안고 싸웠습니다. 또한 루피가 기어 피프스를 각성한 이후 사실상 카이도우는 유효타조차 넣지 못하였으며 활용대거까지 쓰고도 바주란건을 맞고 그대로 리타이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루피는 기어 피프스를 처음 각성한 상태였고 에그헤드에서 경험을 쌓은 루피는 기술 이름에 던을 부여하며 기의 의지를 활용하는 듯한 모습과 선글라스, 야구모자 등 물건을 창조하는 능력까지 선보이며 카이도우와의 대결 당시보다 확실히 기어 피프스를 더 잘 다루는 모습을 보였기에 에그헤드 섬에서 성장한 루피와 만전 상태의 카이도우가 다시 붙는다고 하더라도 카이도우가 루피의 순간 활약을 버텨낼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물론 기어 피프스가 꺼질 때까지 도망치며 시간을 벌면 카이도우가
카이도우가 승리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건 카이도우의 성격상 말이 안 되기에 사실상 루피는 카이도우를 뛰어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니카 거품설은 엇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루피와 흰수염 거프 로저를 비교해보았을 때 루피의 기어 피프스 지속력을 고려한다면 흰수염 거프 로저 측이 여전히 승률이 더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 아무리 니카 루피라 할지라도 로저 흰수염 거프를 초살내는 것은 불가능하니 말입니다. 다만 루피가 처음부터 전력을 다하며 카이도우를 초살내버린 고무고무 바주랑건을 사용하거나 키자루를 초살내버린 고무고무 하얀 로켓 고무고무 던 심벌즈를 사용한다면 로저 흰수염 거프조차 이를 버텨내지 못하며 리타이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결론적으로 순간 활용만큼은 루피가 흰수염 거프 로저를 압도하며 만약 루피가 기어 피프스를 오랫동안 사용하는 법을 터득한다면 비로소 흰수염 거프 로저를 완전히 뛰어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턴이 본인을 위협하고 있는 순간 에그헤드 남서쪽 해안에 바솔로뮤 쿠마가 나타났고 해군들은 당황하며 에그헤드 남서쪽 해안에 전 왕하 칠무에 바솔로뮤 쿠마가 출현했습니다. 현재 섬 중심부로 진입 중 위건 칩이 통하지 않아 멈추질 않습니다. 라고 말했고 쿠마가 죽었음을 아는 세턴은 무슨 멍청한 소동을 쿠마가 이곳에 올 리가 없다. 멈춰 세워라. 발포해도 상관없다. 라고 말하며 쿠마로 추정되는 무언가를 멈춰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좌절의 눈물을 흘리며 무리야 이젠 무서워서 목소리도 나오지 않아. 저기 아빠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 나 이대로 죽는 편이 나을지도 몰라. 미안해 아빠 모처럼 받은 목숨인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쿠마는 매우 빠른 속도로 해군의 포위망을 뚫어내며 세턴에게 접근하고 있었고 세턴은 보니가 울음을 터뜨리자 아 시끄러워 참을 수가 없군. 망할 꼬마 녀석 머리를 쏴버려라 라고 말하며 보니를 죽여버리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폭발이 일어나며 세턴은 보니를 놓치게 되었고 세턴은 자신이 직접 보니를 죽여버리려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쿠마가 나타나 세턴의 공격을 막아냈고 보니는 아빠 라고 소리치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쿠마는 세턴의 촉수를 붙잡은 이후 곧바로 세턴을 향하여 펀치를 날렸고 세턴은 죽은 줄만 알았던 쿠마가 나타나자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쿠마는 우연히 이스트블루 후샤 마을에 오게 되었고 이스트블루 고아왕국 코르보산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루피를 보게 됩니다. 이 당시 루피는 16세였으며 출항을 1년 앞둔 시기였고 이 당시에도 루피는 이미 삼진숭들을 압도하며 바위를 부숴버릴 만한 괴력을 가진 인물이라는 게 밝혀집니다. 루피는 자신의 필살기인 고무고무 도끼를 연마하고 있었으며 고무고무 도끼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바위를 부숴버렸고 이를 지켜보던 악어와 호랑이는 놀라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루피는 고무고무 도끼를 연마한 이후 만족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이거 필살기로 삼아야겠네. 상당한 적을 만났을 때 써먹어야겠어. 해적이 되어서 동료를 모을 거잖아. 그러면 누군가가 당해서 인질이 될 수도 있어. 그때 나는 안 봐줘. 상대가 누구든 고무고무 도끼야 라고 말하며 훗날 해적이 되어 동료가 위기에 빠지게 된다면 고무고무 도끼를 사용하여 동료를 구해내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루피는 나미가 위기에 빠졌을 때 고무고무 도끼를 사용하여 아론을 참교육시킵니다. 한편 쿠마는 계속하여 루피를 지켜보고 있었고 루피는 쿠마의 기척을 느끼며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쿠마는 곧바로 도톰도톰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사라졌고 루피는 응 누구야 뭐지 방금 오싹했는데 이 산에 아직 강한 녀석이 있나 보네. 출항 전에 반드시 쓰러뜨려 주겠어 라고 말하며 루피는 견문색 패기를 깨우치기 이전에도 어느정도 감이 뛰어났으며 강자를 파악하는 능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밀즈모자 일당은 고잉 메리오를 얻기 전까지는 일반적인 뗏목을 이용하여 항해를 하고 있었기에 사실상 배가 없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카야와 카야의 집사는 이를 알게 되었고 자신들을 지켜준 밀즈모자 일당에게 보답하기 위하여 고잉 메리오를 제작하여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루피는 매우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우소브는 아예 고잉 메리오를 자식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우소과 밀즈모자 일당은 고잉 메리오를 얻은 이후 곧바로 출항하였고 워터7에 도달할 때까지 고잉 메리오를 타고 항해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워터7에서 고잉 메리오의 수명이 다하게 되었고 루피는 전문가에게 선박의 상태를 진단받습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고잉 메리오는 선박으로서 수명을 다했다고 진단하였고 루피는 안전을 이유로 고잉 메리오를 폐기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우섭은 죽을 힘을 다해 고잉 메리오를 계속하여 수리하였고 결국 배와 인간이 하나가 되면 나타나는 전설적인 현상이 나타나며 기적적으로 고잉 메리오가 수리되나 싶었으나 우섭의 노력에도 고잉 메리오가 복구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결국 고잉 메리오를 폐기하는 것이 확정납니다. 사모는 원래 악마 열매를 먹지 않은 비능력자였으며 주로 폐기를 사용하여 전투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모는 에이스의 이그리글 열매가 드레스로자 콜로세움의 우승 상품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 곧바로 루시로 신분을 위장한 이후 콜로세움에 참전하였고 자신의 의형제 에이스의 이그리글 열매를 손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힌 이후 이미 루피는 능력자이기에 이그리글 열매를 먹을 수 없으니 자신이 이그리글 열매를 먹으며 에이스의 의지를 이어가겠다고 말하였고 루피도 사보라면 에이스의 의지를 맡길 수 있다
있다고 말하며 사보가 이글이글 열매를 먹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곧바로 이글이글 열매를 먹으며 악마 열매 능력자가 되었고 에이스의 의지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보는 원래 실력이 뛰어난 인물이었으나 이글이글 열매를 먹은 이후에는 실력이 더 상승하게 되었고 이글이글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바데스를 순식간에 제압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판기아성 내부 경비병 한 명은 이상한데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는데 이 탑의 위병이 또 줄었지 이렇게나 넓은데 말이야 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경비병은 뭐야 너 모르는 거냐 그런 건 보통 그거야 봐버린 녀석 환상의 방 이라고 말하며 판기아성 내부의 경비병의 수가 부족함에도 계속하여 경비병이 사라지는 이유는 환상의 방에서 어떠한 존재를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그 말을 들으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어쩌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만 같던 천룡인들의 왕이 존재할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사보의 판단은 적중했고 사보는 말이 좋아해서 이무라는 존재를 목격하게 됩니다. 도플라밍고와 로우, 루피가 본격적으로 대립하게 된 이후 도플라밍고는 시저 크라운을 되찾으려는 과정에서 펑크 하자드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스모커와 대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스모커보다 한 수 위의 실력을 선보이며 스모커를 압도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스모커가 자신의 부하를 지키기 위하여 도플라밍고의 공격을 정통으로 허용하였고 결국 스모커는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스모커를 확실하게 마무리 지으려 하였으나 갑자기 아오키지가 난입하여 어라라 그 녀석은 내 친구라고 라고 말한 뒤 도플라밍고를 얼려버립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얼음을 깨는 데는 성공했으나 굳이 아오키지와 대결할 필요는 없었으며 아오키지에게 이길 수도 없었기에 스모커를 죽이는 것을 포기한 뒤 자리를 벗어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공개된 이후 독자들은 갑자기 아오키지가 나타난 것을 보고 놀랬으며 아오키지가 해군을 탈퇴한 이후에도 스모커를 돕는 모습을 연출한 것을 보며 아오키지가 은근히 의리 있는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갑자기 이 타이밍에 아오키지가 나타난 것을 보고 이는 스모커의 궁이라고 말하기도 하며 스모커가 아오키지를 불러들여 목숨을 부지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로쿠규가 아카자야 구남자 야마토 모모노스케와 대치하고 있던 순간 누군가 엄청난 폐양색 패기를 뿜어냈고 로쿠규는 폐양색 패기를 뿜어낸 장본인이 사왕 샹크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로쿠규에게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며 지칠대로 지친 실록들을 곧바로 기습격하는 건 너무하지 않나, 아니면 신시대가 그렇게 두렵나 라고 말하며 만약 루피를 포함한 초신성들을 건드리며 자신이 나서서 응징하겠다는 식으로 말하였고 로쿠규는 당황하며 그래 알겠다고 나도 너희들이랑 싸울 생각은 없다고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전투를 중단한 뒤 군함을 타고 멀리 달아나 버립니다. 그리고 이때 로쿠규는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었으며 겁먹은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기에 독자들 사이에서는 로쿠규의 평판이 매우 떨어졌으며 조금은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로쿠규가 만약 떠나지 않고 계속하여 싸웠더라면 홀로 루피, 샹크스, 키드, 로우, 마르코, 벤베크맨, 조로 등을 상대해야 했기에 사실상 승산이 없었고 전성기 거프 센고쿠 듀오 정도는 왔어야 상대가 되었을 것이기에 로쿠규가 도망친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마토는 코즈키 오뎅을 동경하는 인물이며 과거부터 오뎅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오뎅처럼 바다에 나가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에이스의 동료가 될 예정이었으나 에이스가 사망해버리며 결국 바다로 나가지 못하였고 에이스를 대체하여 자신을 바다로 데려다줄 인물을 찾던 과정에서 에이스의 동생 루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루피가 와노쿠니에 오자마자 자신을 어필하였으며 자신의 아버지 카이도우를 잡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렇기에 독자들은 야마토가 밀지모자 일당에 합류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루피가 카이도우를 쓰러뜨린 이후 야마토는 루피와 함께 바다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와노쿠니에 남아있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참고로 야마토가 밀지모자 일당에 합류하지 않고 와노쿠니에 남아있는 이유는 로쿠규와 같은 강자로부터 와노쿠니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렇기에 결론적으로 야마토는 밀지모자 일당에 합류하지 않습니다. 다만 루피가 와노쿠니를 떠나며 언젠간 야마토가 바다에 나가고 싶다며 자신의 동료로 받아주겠다는 뉘앙스로 말하였기에 훗날 야마토가 동료가 될 가능성이 열려있기는 합니다. 오다 작가님은 한 인터뷰에서 모든 밀지모자를 쓴 인물은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라고 말했는데요. 그렇기에 어쩌면 루피가 원피스의 주인공이 아닐 수도 있으며 또 다른 밀지모자의 사나이가 원피스의 진 주인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밀지모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루피이며 공식적으로 밀지모자라는 이명을 가진 인물도 루피이기에 루피가 주인공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루피를 제외한 밀지모자의 사나이들 역시 루피 못지않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관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에 밀지모자를 쓴 인물들이 원피스 세계관에서 중요한 인물임은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밀지모자 사나이라고 불리우는 인물은 원피스의 주인공 몽키디 루피, 원피스 최초의 해적왕 골디로저, 원피스의 창시자 조이보이, 루피의 생명의 은인 사왕 샹크스가 있습니다.
사보는 오랫동안 악마 열매를 먹지 않은 무능력자였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로자로 처음 왔을 때도 악마 열매를 먹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도플라밍고는 콜로세움의 우승 상품으로 이글이글 열매를 내놓았고, 사보와 루피는 과거 에이스가 먹었던 열매인 이글이글 열매를 타인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콜로세움에 참가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콜로세움이 열리기 직전 루피에게 찾아가 자신이 사보라는 것을 밝히고 도플라밍고의 견제를 받고 있던 루피를 대신하여 자신이 콜로세움에 참가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루시로 위장한 뒤 콜로세움에 참가하였고, 혁명군 2인자다운 활약을 선보이며 우승을 차지하였고, 이글이글 열매를 획득하여 복용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에이스 네 능력 잘 받아갈게 라고 말하며 에이스의 의지를 이어받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거 정상결전에서 흰수염이 사망하기 직전 분명 에이스의 의지를 이어받는 인물이 등장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인물이 루피라고 추측받았으나 현 시점에서 에이스의 의지를 이어갈 것으로 유력한 인물은 사보이며, 루피는 조이보이의 의지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카이도우와 빅맘은 과거 록세적단 시절부터 우호적인 관계였기에 자신들의 공통의 적이라고 볼 수 있는 밀지모자 루피와 초신성 연합이 나타나자 아예 동맹을 맺어 그들을 처리한 이후 자신들이 과거처럼 본격적으로 세계의 패권에 도전하려 합니다. 그러나 두 캐릭터는 사왕이었으며 성격이 워낙 불같은 인물이었기에 동맹을 맺기 이전에 가벼운 대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인간형으로 전투로 임했기에 이 부분에서 카이도우의 클래스가 빅맘보다 조금 더 높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와 빅맘이 충돌하자 섬이 통째로 붕괴될 위기에 처했으며 하늘이 갈라지고 폭풍이 몰아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백수의 적단과 빅맘의 적단의 선원들이 버티지 못할 만큼 큰 충격파를 형성해냈습니다. 또한 두 캐릭터는 폐양색 패기에 능숙한 인물들이기에 엄청난 폐양색의 충돌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화도일몬자는 조로가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는 검입니다. 조로는 어린 시절 쿠이나에게 무려 2000번이나 도전한 끝에 2001번째 진검승부를 했으나 다시 한번 패배합니다. 그러나 쿠이나는 난 여자이니 언젠간 너한테 질 거야 라고 말했고, 조로는 분해하며 그런 약한 소리 하지마, 너와 나 둘 중 하나가 언젠간 세계 최강의 검사가 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쿠이나가 실족사해버렸고, 조로는 쿠이나의 아버지이자 자신의 스승 코우시로에게 언젠간 자신이 세계 제일의 검사가 되겠다고 말했고, 코우시로는 조로에게 시모츠키 가문의 갑오 화도일문자를 건네줍니다. 그리고 조로는 그날 이후부터 화도일문자를 사용해왔으며 수많은 검들을 거쳐갔으나 화도일문자만큼은 계속하여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언젠간 영구흑도를 제작하겠다고 다짐했으며 이 화도일문자를 영구흑도로 만들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원피스 세계관에서 악마의 열매는 신의 힘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특히 자연계 악마 열매 능력자들은 무적의 힘을 지닌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연계 악마 열매 능력자를 타격하려면 해루석을 이용하거나 무장색 패기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해루석은 와노쿠니에서만 생성되며 대부분이 정부 소유인 희귀한 광물이며 패기 사용자는 극소수이기에 자연계 악마 열매 능력자는 그야말로 재앙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무장색 패기를 고도로 단련한다면 자연계 악마 열매 능력자를 포함한 악마 열매 능력자들에게 손쉽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베르고는 시저의 능력을 보며 패기 사용자 앞에서 표정만이 넓어질 뿐이라고 말했으며, 백홈즈는 자연계 악마 열매가 무적이라고 착각하다가 죽는 이들이 한 트럭이라고 이 신세계에는 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신체 일부를 흑화시키며 경도와 강도를 강화할 수도 있으며 검을 흑도화시킬 수도 있기에 무장색 패기는 전투의 기초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로저는 과거부터 세계정부가 잃는 것조차 금지한 포네그리프와 세계정부에서 금지한 세계일주에 관심이 있었고, 언젠간 전대미문의 세계일주를 끝내고 포네그리프를 해독하고 싶다는 욕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로저는 끝끝내 고대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을 찾지 못하였고 자신은 왕이 되지 못할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연히 흰수염의 적단에 있는 오뎅과 만나게 되었고, 오뎅이 고대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로저는 흰수염에게 오뎅을 빌려달라고 말하였고, 흰수염은 큰 야망이 없었으며 오뎅이 로저가 가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고 흰수염은 결국 오뎅을 로저에게 빌려줍니다. 그리고 로저는 코즈키 오뎅을 동료로 받아들인 이후 해적왕이 되기 위한 조건을 모두 갖추게 되었고, 오뎅을 통하여 로드 포네그리프에 적힌 문자를 해독한 이후 결국 최후의 섬 라프텔에 도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데뷔버 원피스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저는 정말 대단한 걸 남겼구만 조이보이, 너와 같은 시대에 살고 싶었다 조이보이 라고 말하며 로저조차도 조이보이를 동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로저는 라프텔에서 세계일주를 마친 이후 자신이 조이보이가 찾는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해군에 자수한 뒤 자신의 목숨을 걸어 대해적 시대를 개막하였고, 훗날 조이보이가 강림할 것을 기대하며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악마 열매를 동시에 두 개를 먹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만약 악마 열매 능력자가 다른 악마 열매 능력을 얻기 위하여 또다시 악마 열매를 먹게 된다면 온몸이 가루처럼 터져서 죽어버린다고 전해지기에 원피스 세계관에는 악마 열매를 2개 이상 먹은 인물은 역사상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티치가 정상결전에서 이미 어둠 열매를 먹은 상태로 흰수염의 흔들흔들 열매마저 강탈하는 데 성공하였고, 티치는 원피스 세계관 최초로 2개의 악마 열매를 복용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티치가 어떠한 방법으로 2개의 악마 열매를 먹고도 멀쩡한지는 아직 자세하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나온 티치가 2개의 악마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한 가설은 티치의 몸 구조가 E형이라는 설, 어둠 열매의 특수한 능력설이 있습니다. 1071화의 표지에는 하얀 옷을 입은 밀지모자 일당과 우타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보통 이런 사진에는 밀지모자 일당을 제외한 이들은 그려지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우타가 밀지모자 일당과 함께 그려진 것을 보면 우타의 인기가 엄청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름레드에서 우타가 죽은 것처럼 묘사되었기에 독자들은 더 이상 우타가 나올 일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예상외로 우타가 너무나도 인기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에 어쩌면 우타가 재등장할 가능성도 존재하는데요. 특히 본편 표지에 우타가 밀지모자 일당과 함께 그려진 것을 보면 우타의 부활이 허무맹랑한 소리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름레드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우타가 확실히 죽었다고 묘사되진 않았으며, 우타가 죽었을 것이라고 말하니 역시 필름레드의 감독입니다. 그리고 원피스의 원작자 오다 작가님은 우타의 생사를 알 수 없다고 인터뷰하였기에 우타가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다고 해서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극장판과 원피스 본편은 보통 평행 우주이기에 극장판에서는 사망한 우타가 본편에 새롭게 등장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타는 현재 시키와 함께 극장판 캐릭터 중 유일하게 원작에도 존재하는 캐릭터이기에 타 극장판 캐릭터들보다는 원래도 본편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렇기에 독자들은 우타가 밀지모자 일당과 함께 있는 표지를 확인한 이후 우타가 본편에도 등장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루피와의 재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적왕 로저의 현상금은 55억 6,480만 베리입니다. 로저는 해적 역사상 현상금이 가장 높은 인물이며 자신의 라이벌 흰수염보다도 5억 1,880만 베리나 더 높은 현상금을 지녔던 인물입니다. 로저는 해적 최초로 위대한 항로를 제패하였으며 로드 포네그리프를 4개 모으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섬 라프텔에 도달하여 데비브 원피스를 손에 넣었으며 전대미문의 세계 일주를 성공시키며 해적 역사상 최초로 해적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로저의 현상금이 천문학적인 것이 납득이 됩니다. 또한 로저는 과거에 55억 6,480만 베리를 찍었기에 인플레를 고려한다면 로저가 현 시대의 인물이거나 비교적 최근에 해적왕이 올랐었다면 현상금이 60억을 넘겼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오로성들은 대외적으로 세계 정부의 수장들이며 전세계 최대 권력가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오로성은 회의를 개최하여 세계의 운명을 결정지을 만한 중대한 결정을 하거나 해군의 업무를 결재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세계 정부는 독재를 지향하는 집단이기에 어느 한 명의 뜻대로 세계의 운명이 흘러가서는 아니 되기에 오로성 5명이 권력을 분배하여 가지고 있으며 허의 옥좌라고 불리우는 세계 정부의 상징과도 같은 곳에는 오로성들조차 앉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오로성들은 각자가 맡은 업무가 있으며 워큐리는 법무를 수행하며 나스조로는 재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세터는 과학 방위를, 피터는 농무를, 마스는 환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마치 삼권 분리처럼 서로의 권력을 견제하고 있기에 한 문장을 문단별로 끊어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들끼리도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가 존재하며 태양신 니카나 공백의 백년과 같이 오로성들조차 자세히 알지 못하는 사건에 한해서는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머리를 맞대어 지식을 도출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로성들은 대외적으로 세계 최대의 권력가라고 불리우나 실질적으로 세계 정부의 왕이 존재하며 오로성들조차 이무의 하수인에 불과하기에 오로성들이 진정한 세계 최대의 권력가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